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역사 시사타파의 박상욱의 쓴소리입니다. 이번 주는 제가 2380에 770을 선을 얘기했는데 어쨌든 경계선에는 비슷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냥 맞은 걸로 보고요. 어쨌든 이때 제가 얘기한 게 한미 기준금리 역전 임박에 이제 자금 이입이 외국인이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거였는데요. 다음 주는 제가 2420에서 780으로 보겠습니다. 일종의 2분기가 피크 아웃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다음 주 장세는 눈치 보기 돌입할 장세로 되지 않을까 해서 2420에서 780선으로 한번 얘기는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황을 이제 들어보자면,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얘기하자면 침체 리스크가 원래는 4월 달부터 해가지고 이제 미국이나 한국 주요 국가들이 이제 증시가 레벨 다운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폭으로 이제 내려갔었는데 그걸 비했을 때 시장에서는 2분기 연속 기술주 침체도 올 거라고 보면서 무게감을 좀 뒀었어요. 근데 어제 파월 연준 의장이 통화 완화 발언 효과가 너무 커서 이 투심이 차익 실현 매도 쪽보다는 일부 쇼커버로 돌려 세웠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기술적 반등 외에 지금 추가적으로 오르는 것은 파월 썸머 랠리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랠리가 불을 지폈는데 밑에 갭이 두 개를 남겨두고 있어서 과연 이 화력이 더 상승 여력이 있느냐 확률이, 아니면 저는 제가 볼 때는 조금은 더 하락 쪽에 이제는 올랐으니까 조금 이제 밑으로 가야 되지 않냐는 쪽으로 저는 더 무게감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저는 개인적인 이유를 세 가지에 종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외 환경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여전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인플레 잡는 속도보다는 경기 하강 속도가 더 빨라요. 그 다음 2분기보단 3분기, 4분기가 더 나쁘다는 게 데이터가 더 더 우세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밑에 있는 갭 쪽으로 더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어차피 또 조정도 받아야 되잖아요. 일단 올랐으니까.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2420에서 2780이 되지 않겠냐. 좀 지금보다는 떨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쨌든 달러가 최근 강세를 뒤로하고 유로 금리 인상으로 지금 106달러 선에서 유지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IMF가 이번에 성장률 하향 조정을 했죠. 그리고 미국의 GDP 70%는 여전히 소비입니다. 근데 과연 이 소비가 2분기 정도 거를 3분기, 4분기에도 유지해 줄 수 있냐 이거죠. 저는 3분기부터 점점 더 소비가 하락 국면으로 가는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 4분기는 더 안 좋을 거다 2분기보단. 그래서 일단 요번에 얼마큼 오를지 모르겠지만 요번에 좀 많이 오르면은 랠리가 지속되면 사실상 마켓 랠리는 올해 없다고 봐도 돼야 됩니다. 즉 내년으로 이제 건너뛸 수가 있어요. 그 점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 내용으로 이제 건너갈게요. 이제 이번 주 본 내용은 이제 미국의 7월 서비스 구매자 관리 지수 PMI가 47, 26개월 만에 최저치죠. 제조 PMI는 52.3인데 이것도 24개월 만에 최저치. 그 다음 IS 마키 유로존 7월 제조업 구매 지수도 역시 49.5로 25개월 만에 최저치. 이것은 무엇을 말하면 경기 위축 신호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미국 연준 포워드 가이던스 방식을 지금 파월이 두 가지 중에서 이제 델파이적 가이던스로 이제 전망에 가까운 가이던스를 내세우고 있거든요. 약속과 예고가 아니라 오디세이적 가이던스가 아니고 좀 약간 모호한 전망, 조금 자기 위주의 생각이 좀 강한 델파이적이에요. 그래서 너무 델파이적 통화 완화 해가지고 사실상 그 전에 변경 문구까지 뭐 삭제를 하면서 수정을 하면서 이제 이런 완화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아직까지도 모호한 델파이적 가이던스다. 이게 언제까지 저는 맞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확률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 지금 파월의 이 모험이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쨌든 웨스트파고는 연말까지 물가 상승률이 7%로 보고 있고 아닌 쪽은 최하 4%대로 보고 있는 데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6%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이 4, 5%고 올해는 6%. 내후년 돼야 저는 4%.
내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제 예상이 맞을 겁니다. 얘네들은 극과 극을 얘기하는 이제 그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CPI 이 피크아웃치가 다 달라요. 7월로 보는 데가 있고 8월로 보는 데가 있고 9월로 보는 데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 건 이번에 기업 중립금리는 넘었습니다. 2.5%포인트. 그래서 이게 연말까지 꾸준하게 0.3%포인트로 떨어진다는 게 속도가 안 나온다면 어쨌든 연준은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즉 3.5%포인트까지는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거의 확실시입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스탠딩 레포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옛날 지급준비금이 부족하다는 신호, 그러니까 스탠딩 레포가 저도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SRF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만약 가동하게 되면 지급준비금이 부족하다는 신호로 대차대조비 축소율 일정이 조금 앞당겨질 수가 있어요. 빨리 끝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옛날 2008년에 버냉키 때는 기존 통화 정책보다 하나 다른 건 뭐였냐면 그때 당시는 연준이 직접 기업의 채권이나 주식을 매수했다는 게 있었는데 여기에 하나 더 추가돼서 스탠딩 레포 SRF라는 거를 이 파월을 하고 이제 연준 의원들이 이제 만들어서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현재 25% 기업 2분기 EPS 증가율은 5% 내외에 달하고 이제 2020년 4분기 이후에는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이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이제 M2 광의 통화 증가율이 최고 27% 찍었다가 지금 몇 프로냐? 지금 7%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공급량 증가세와 M2 공급량 증가세와 물가 상승세 관계가 지금 현재 13개월 시차 속에서 놀고 있어요. 그래서 M2 증가율이 지금 2월에 작년 2월에 정점을 찍고 아마 이제 물가도 마찬가지로 이 작년 3월에 정점을 찍고 이 CPI 근원 그래서 그 둔화되면서 지금 2022년 5월에 이제 6월에 광의 통화가 지금 6%로 떨어진 거로 지금 제가 예견하고 있고 그 다음에 IMF가 올해 경제 성장률도 현행에서 미국은 마이너스 1.4로 제일 낮게 잡고 있어요. 한국이 마이너스 0.2%로 하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마 요것 때문에 선전한 게 아닌가. 미국과 동조화 현상으로 지금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가장 다른 국가에 비해서 덜 조정받았거든요. 하향을.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제법 선방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주식이 개별주들이 더 좋게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GA 국가 중에서는 한국의 자본 유출률이 심해요. 지금 대중국 투자하고 대미 투자가 지금 늘어나가지고 우리나라가 이 OECD 8개 국가 상위 중에서 제일 우리나라에다 투자를 안 하고 해외 투자하는 비율이 높아진 거는 또 약점입니다. 어쨌든 파월이 인플레 부분에서 높은 에너지 가격이라는 말을 삭제하고 음식료와 에너지 가격으로 좀 말을 바꿨다는 거하고 지출과 생산이 감소됐다는 말을 삭제하고 완화됐다는 말을 이제 문장 변경 발언을 해서 또 거기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내년 9월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는 쪽으로 완만한 경기 침체 쪽으로 가지 않겠냐는 시사를 내는 바람에 이게 더 아까 같은 어제 같은 이제 이게 거꾸로 이제 올랐죠. 이제 이게 주식이 원래는 오늘 반납했어야 되는 건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지난 2019년에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서 동시에 큐티를 종료한 적이 있어요. 이 파월이 좀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때 금리 인상했다가 또 금리 인하는 없다고 그랬다가 금리 인하 해가지고 또 큐티 종료 얘기도 없었다가 또 큐티 종료 얘기하고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그때 당시 나중에 둘이 같이 많이 싸웠죠. 어쨌든 오늘 미국의 GDP 속보치는 마이너스 0.9가 나왔고 GDP 나오는 마이너스 1.2입니다. 그러니까 재고 투자나 고정 투자보다는 미국의 정부 지출이 감소해가지고 순수출량이 늘고 가처분 소득이 약간 일시적으로 상승했어요. 그래서 이게 수치가 좀 올라갔는데 어쨌든 GDP 나오는 계속해서 바뀝니다. 이 애틀랜트 이 현재 15가 이게 2주마다 계속 올라오는 거래가지고 여러분들도 한번 보십시오. 애틀랜트 GDP 나우 치면 나옵니다.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한 달에 2번, 뭐 많으면 3번 이렇게 표시를 하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마이너스 0.9에서 더 올라갈 확률은 없다고 봅니다. 다시 GDP 나우 1.2에서 1.5 사이에서 좀 있다가 다시 그보다 하단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썸머 랠리가 얼마만큼 갈지는 여러분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저는 우리나라는 2,500원 넘지는 힘들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해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게 이제 본 내용까지 다 얘기했고요. 이제 오늘의 비하인드 스토리 이제 총평은 이제 오늘 들고 온 제 주제 테마는 서양 외과 서전의 역사를 제가 갖고 나왔습니다. 서양 서전의 역사. 옛날 이제 간단하게 보자면 서양 의학이 옛날에는 사액체설이다 해서 피, 점액, 황단즙, 흑단즙으로 구성했어요. 그래서 열이 나면 무조건 사혈을 했어요. 언제까지 사혈을 했냐면 1860년까지. 1860년까지 사혈. 그 다음에 이제 물론 그 중간에 절단도 하고요. 이제 기구가 발달해가지고. 그 다음에 히포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최초로 종교에서 의학을 분리했대가지고 이 사람이 아주 해부학을 포함시켜서 고대 의학에 이제 추앙을 받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체계를 완성한 건 맞으니까. 그다음 이제 갈레노스 시절로 가서 이 사람은 이제 근육과 뼈를 구분하고 일곱 쌍의 뇌신경 구분하고 심장팍막을 묘사한 거. 그다음에 정맥과 동맥의 차이를 얘기했고 간에서 나온 혈액을 심장의 오심실로 이동해서 나중에 자심실로 전달해가지고 이제 없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그다음에 신체의 각 부분에 보내진 혈액은 말초에서 완전히 없어진다. 소멸된다. 이 일곱 가지 이제 이 사람의 체계 이론으로 1400년 동안 의학 체계가 굴러갑니다. 이게 윌리엄 하비 때 돼가지고 이제 조금 바뀌는데요. 첫 번째 인체 구조를 파악하는 해부학으로 이제 명칭이 바뀌고 장기 기능을 파악하는 생리학, 그 다음에 질병의 부위와 원인 파악의 병리학으로 이렇게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이 이때 윌리엄 하비 때 이 사람 유명합니다. 그 다음 이 시대에 해부 쇼를 했어요.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극장에서 시체를 갖고 와가지고 이때 당시 의대 교수들이나 이제 암암리에 쇼를 펼쳤는데요. 이게 혈액량을 이 사람이 계산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유명해진 적이 있었는데 1시간 동안 자심실에서 나가는 혈액량이 56g이에요. 근데 이거를 맥박분당 72회를 곱하고 1시간으로 계산하면 245kg이다 하고 이제 한번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다가 조반니 모르가니 이 사람도 유명합니다. 이때 돼서 이제 임상소견하고 부검 700건하고 50년 동안 이 사람이 이제 집필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책이 해부학적 연구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외과 의사들 대부분 이 책 봅니다. 해부학적 연구라는 거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세요. 진짜 해부학 관심 있는 사람들은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조반니 모르가니 이 사람을 모르면 이제 간첩입니다. 이게 1761년에 나와서 일종의 약간의 지금 이 서전들, 이게 이 유럽의 이 역사를 이때 좀 획기적으로 좀 해부하게 좀 발전합니다. 그 이후에 100년이 더 지나야 됩니다. 그 이후에 100년이 지나서 이제 바뀌는데 그 나중에 일단 19세기가 돼야 이제 각 장기마다 질병의 종류를 세분화하기 시작하고 이제 간농염이니 강행염이니 간경변이 이렇게 나눕니다. 아직 멀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르네라 에네크가 이제 청진기도 발명하고 그 당시 외과가 이제 절단술이 유행하는데요. 와 이때 아주 많이 죽습니다. 그때 이제 절단하다가 이제 자기 손을 잘라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었고 감염돼가지고 본인도 폐혈증으로 죽고 조수도 폐혈증으로 죽고 옆에 있는 사람이 깜짝 놀라서 심장마비로도 죽고 뭐 그렇습니다. 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가지고 대표적인 사람이 로버트 리스턴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제일 많이 죽였습니다. 어쨌든 이 해부 책이 나와서 100년이 지난 후에야 1861년에 이제 이 사람이 유명합니다. 조지프 리스터. 우리 이빨 닦을 때 그 하는 거 있잖아요. 리스테린. 그 리스테린이 이 사람이 리스터를 따서 하는 거예요. 그 로버트 리스턴이라는 사람 말고 조지프 리스터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리스테린이라는 이제 그 의약품이 많이 팔리죠. 이 사람이 이제 방법법을 제시해 무균 수술법이 돼가지고 아니 무조건 절단한다고 사람이 사는 게 아니다. 소독만 하고 절단 안 하고 치료만 했거든요. 이렇게 약만 발라줬는데도 이게 지금 수술 사망률이 절반으로 낮춰지고 무조건 절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이제 인식이 생겨져요. 그래서 상처의 염증이 세균인 걸 이제 이 이후에 알게 되면서 이제 프랑스의 파스트라하고 이제 독일의 로베르트 이제 코우가 이제 경쟁을 합니다. 근데 파스텔은 한 게 없어요. 그냥 걔가 발견한 게 이제 저거 아닙니까? 곰팡이.
뭐 그런 건지 뭐 얘가 뭐 대단한 건 없습니다. 오히려 이 로베르토 코라는 사람이 이제 한 획을 걷는데 이 사람의 업적이 대단한 겁니다. 원래 업적이냐 콜라라균을 발견해서 분리를 성공해요. 그 다음에 결핵균도 이 사람이 발견하고 또 업적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취향을 받아요. 근데 독일이 이제 전쟁에서 이제 졌기 때문에 파스테르가 역사에 쓰여지고 코는 역사책에 이제 이 사람이 나왔는지 저 또 공부했을 때는 없었어요. 지금 책에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저 공부했을 때는 없었어요. 파스텔의 얘기만 그냥 왕창 써놨지.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세월이 좀 흘러서 이제 매독으로 유행하는 이 비소살바르사는 최초의 화학약품이 나와요. 그래서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제 생기면서 서로 썰파제를 연구하기 시작해요. 이 썰파제가 뭐냐면 파라아미노 벤젠 솔포나미드, 이게 뭔지 아십니까? 파라벤을 말하는 겁니다. 화장품에 들어가고 의약품에도 옛날에 들어가고, 예, 웃기죠. 이게 지금 안 넣습니다. 이게 WHO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 파라벤, 파라아미노 벤젠 솔포나미드를 연구 시작해서 항균제가 이제 프로토시라는 항균제가 나오고, 항생제로는 피니실린, 그 역사적인 피니실린이 드디어 나와서 전쟁 중에 많이 치료를 받죠. 이거 만약 페니실린 안 나왔으면 사람들 더 많이 죽었을 겁니다. 전쟁 중에 수천만 명이 더 죽었을 텐데 이제 좀 줄여준 거죠. 어쨌든 이러면서 이후에 결핵 치료제 스토렌마이신이 나와요. 이게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이 스토렌마이신을 최초로 개발한 거에 이어서 또 고혈압 치료제도 나와요. 또 폐렴 백신도 나오고 신부전 비형간염도 나와요. 이게 다 누가 개발한 줄 아십니까? 최초로 독일의 메릭사입니다. 이게 1944년에 미국으로 지사가 건너간서 이름을 바꾼 머크사, 미국의 머크사, 지금 시총이 250조 정도 되는 그 머크사의 전신이 독일의 메릭사예요. 이게 다 메릭사가 다 개발한 거예요. 스토렌마이신부터. 물론 펠린실린은 메릭사가 개발한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 이게 대단한 기업입니다. 물론 지금 뭐 세계 한 8위밖에 안 되지만 시총으로는 1위는 존슨앤존슨이에요. 존슨앤존슨이 지금 한 500조 될 겁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보다 높죠? 미국이 그런 나라예요. 로키드 마틴사도 한 지금 350조인가 400조 될 거예요. 이 방산기업 하나도 이 웬만한 우리나라 IT 기업하고 반도체 기업보다 낫다는 거. 여러분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저도 이 반도체하고 이제 바이오에도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이 첨단 바이오하고 시스템 반도체 쪽 해가지고 더 이쪽이 불이 지펴서 중국이 못 갖는 쪽을 더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 신기술, 즉 이 기정학적인 이 기술을 우리가 확보를 못하면 보복당하는 수밖에 없어요. 억울하면 신기술을 갖는 수밖에 없어요. 더 이거 시장 점유율을 높이든지 우리나라가 이걸 압도적인 우위를 확보를 해야만 중국이 우리를 못 건드리는 겁니다. 말로만 경제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 서양 역사의 외과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다 얘기해드렸고요. 일단 이렇습니다. 예.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 경제 역사 시사타파의 박상욱의 쓴소리였습니다.